네, 최영준 티칭 펠로우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는 금년도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 수상작 발표들이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순서로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의 한소범 기자님의 발표를 들어보겠는데요.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비극의 구조를 추적하며 이 고리가 특정 가족의 불행이 아니라 경제, 사회적 고립과 절망, 그리고 구조하지 못한 사회의 실패임을 취재를 통해 깊이 있게 조명했습니다. 그럼 한소범 기자님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엑설런스랩 한소범 기자입니다. 네, 올해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 데이터 기반 탐사보도 상을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은 뭔가 데이터 관련한 상을 받으려면 앞에서 막 말씀해주신 바이브 코딩 뭐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저희는 사실은 어떤 기술을 활용한 건 아니고 거의 노가다로 하나씩 일일이 발라낸 거여서 이 상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우리가 대상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또 했는데 내부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올해에 이런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저희는 그 엑설런스랩은 총 3명의 기자가 한 3개월 정도 탐사 보도를 했는데 저희 팀장은 또 다른 외부 취재 일정이 있어서 오늘 못 오셨고 저희 이제 또 선배 한 분은 요 취재를 하는 동안 만삭이셨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태교에 참 좋지 않은 취재를 하셨는데 2주 전에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 이제 그 산후조리를 하고 계시고요. 오늘 그래서 저만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을 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에 이런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관련 보도들이 엄청 많이 나왔고요. 이게 매년 적지 않은 수수로 나오기는 한데 올해 상반기 유독 비슷한 사건들이 좀 많이 연달아서 발생하는 걸 보고 이제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이게 일가족이 사망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자살 그리고 미성년 자녀라는 키워드 때문에 좀 언론도 깊이 있게 취재를 하기를 좀 꺼려하는 분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잇따를수록 사회적인 경각심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걸 왜 이런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이걸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 하는 이제 문제의식에서 저희 취재가 출발이 됐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관련한 취재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사건의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할 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는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2023년에 이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을 한 뒤에 보고서를 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2014년에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그해 23년도까지 일어난 관련 사건의 판결문을 이제 전부 분석한 보고서였는데 저희도 이제 요거를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 보고서가 완전한 보고서가 될 수 없는 거는 일단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라고 할 때 분류는 아마 이 총 4가지가 될 것 같아요. 가해자인 부모랑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해자인 부모는 사망했는데 자식은 살아남은 경우, 그리고 반대로 가해자인 부모는 생존했는데 자식만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 그리고 가해자와 자녀 모두 생존한 경우가 될 텐데 판결문이 남으려면은 기본적으로 가해자인 부모가 살아남은 경우에야지 판결문이 남게 되겠죠. 근데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와 자녀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돼서 판결문으로 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에 사망 아동 같은 경우도 따로 수가 집계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나마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뭐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단신 보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건에서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었고요. 반대로 피해가 너무 경미해서 오히려 그냥 가정보호 사건으로만 접수가 됐거나 아니면 그냥 부모님들이 119에만 신고해서 그냥 치료만 받고 끝났거나 하면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관련 기록이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이 아동의 사망 원인 중에 하나로 자녀 극단적인 선택을 따로 분류하고 있기는 한데 이 수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한 경찰이 아동학대 사망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분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넘겨준 경우에만 이제 복지부에서 사건을 집계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의 이제 맹점은 경찰이 현장에 맨 처음 출동한 경찰이
이거를 아동학대가 있었던 사망이라고 판단을 안 하면은 이제 복지부에 넘겨주지 않게 되죠. 그러면은 수사가 거기서 종결이 되고 복지부는 이걸 이제 모르게 되는 그런 어떤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그리고 경찰청도 2023년부터 관련한 통계를 산출하고 있기는 한데 이 두 기관 사이에 어떤 미싱 링크가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문가들도 이게 요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나 일부 판결문에 의존을 해서 요거를 관련한 연구를 좀 해오고 있는 실정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기존의 시민단체와 복지부의 연차 보고서만으로는 요 사건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이 공백을 메꾸는 데 집중을 최대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자료는 다 모았는데 아예 기록이 안 남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택한 방법은 앞에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기존의 언론의 단신 보도된 사건들을 한번 다 모아보자. 그래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 검색 사이트는 비카인즈에서 이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을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 전부 모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조금 이거에서 헤맸던 게 자녀 살해, 자살 이런 키워드로만 검색을 하니까 당연히 많이 안 걸려요. 왜냐면은 언론에서 자살이라던가 살해라던가 이런 단어를 명시적으로 쓰지 않고 그냥 뭐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만 처리가 되면은 저희가 걸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보다 적게 잡히는데라고 하다가 이게 일가족이 전부 사망한 사건은 살해라는 표현 자체도 쓰지 않겠구나 해서 이 키워드의 개수를 계속 늘려가다 보니까 중국에는 저희가 썼던 키워드가 살해, 자살, 자녀, 아이, 아들, 딸, 신생아, 아기, 10대, 초등생, 초등학생, 일가족 뭐 이런 키워드들, 그러니까 이 관련한 사건에서 언급될 수 있는 키워드를 모두 검색을 해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제 모든 일자의 기사들을 살펴봤고 이렇게 해서 일일이 기사 하나하나 이제 그렇게 해서 검색으로 나온 것들을 저희가 판단하기 이거는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좀 판단이 되겠다는 사건들을 다 모으니까 총 180건의 사건들이 추려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법정보 공개 포털과 법원도서관을 직접 방문을 해서 관련 사건 판결문을 156건을 확보를 했고 기존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사건과 판결문을 대조해서 총 추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극 발표하려니까 조금 이제 민망한 게 앞에서 엄청나게 멋진 이런 막 코딩 자료들을 보여주셨는데 저희는 엑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엑셀에 일일이 이렇게 기입을 하는 방식으로 다 모았는데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어딘가에서 수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서로 맞춰보는 단계를 한 몇십 번을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류 기준은 저희는 발생 연도, 발생 월일, 부모와 자녀의 생존 여부, 피해자의 성별 나이, 가해자 성별과 나이, 원인, 범행 방법, 가정 유형, 발생 지역, 혐의, 재판 결과 요 항목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례들을 분류한 결과 저희가 좀 내린 결론은 이 부모의 정신건강의 상황과 자녀의 장애 유무가 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걸 좀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요 부분도 조금 확인을 따로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내리게 된 저희의 결론을 이 통계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총 12년 동안 260건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게 복지부 통계랑 거의 2배가 차이가 나는 결과였어요. 왜냐면 복지부 연차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24년도까지 관련한 사건으로 사망한 아동이 86명이라고 집계를 했는데 저희가 집계한 결과는 총 145명이 이 관련 사건의 피해 아동으로 집계가 됐고요. 거의 2배가 차이가 나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복지부 연차보고서상 사망한 아동이 7명이었는데 저희 집계상으로는 총 19명이어서 거의 3배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좀 유의미하게 파악을 했던 거는 일반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계부나 계모의 범죄가 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의 범행으로 확인된 게 5건, 그러니까 2%밖에 되지 않았고요. 대부분 96%가 친부모에 의한 범행인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58%, 남성이 41%인데 이게 일단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에서는 엄마가
이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애착이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형성된 경우가 많아서 이런 사건의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가해 부모 연령 같은 경우에도 보통 자살 사건에 이제 제일 적은 이제 통계가 보통 40대보다 40대는 그렇게 적은 편인데, 반대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출산이랑 자녀의 양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30대, 40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사실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는 그 위기 가정의 어떤 뭐 평소 소득이라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신에 이제 판결문에 나온 정황에 따르면 전체 가해 부모 한 143명 중에 43% 정도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이게 저희가 뭐 단순하게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런 거는 제외했고, 재판부가 명확하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거나, 그리고 이 정신질환과 범행의 관련성을 명시적으로 이 판결문에 좀 기술한 경우에만 저희가 이걸 원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거라고 저희가 좀 생각했던 건 공통된 패턴 같은 게 있었는데, 일단 실직, 빚, 독촉, 파산, 질병처럼 갑자기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사회적인 좌절이 왔을 때, 그리고 거기에 정신건강 위기가 겹쳤을 때 자살 위험이 높아지고 아이들도 연달아서 위기에 노출이 되는 패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경제난, 정신건강, 가정불화 같은 복합적으로 문제를 겪은 가정이 한 33%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저희의 통계와 수집한 결과를 저희도 사실 멋진 인터랙티브로 만들고 싶었어요. 이 날짜를 클릭하면 이렇게 쫙 나오고 뭐 어떤 정보들이 나오고 하는 거, 뭐 지역으로도 만들 수 있었을 테고, 근데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저희 이제 회사의 개발자 분들의 그 노동의 굉장히 강도가 높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많아서 개발자분들과 협력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은 이 전수조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그냥 일단 하나의 표로 만들자. 그래서 이 표에 저희가 수집한 정보를 다 넣지는 않았고요. 발생 연월일,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간단한 사건의 특징을 이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저희가 만들었고, 요새 이거 링크를 구글에 어떻게 공유를 할까 하다가 이 이미지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로 다운받아서 좀 볼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면 그냥 오히려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14년도부터 24년도까지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미지로 만들어서 좀 이 이미지가 공유가 많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디 링크로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이미지 하나만 다운받아서 사람들한테 막 카톡방으로 보여준다든지 하면 12년 동안 정말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구나 하는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는, 예를 들면은 2024년 12월 24일에 이날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모두가 이제 성탄절 이브에 굉장히 우리가 행복한 기억을 갖고 있는 이 날에도 3명의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자살에 동원이 됐구나라는 굉장히 좀 비극적인 수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전수조사에서 좀 사람들이 보기를 바랬던 거고요.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어쨌든 복지부도 통계의 미비점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복지부 장관이 우리가 기관별 자료를 매칭을 해서 어디서 공백이 생기는지 확인을 하고 통계 체계를 좀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국회에서도 이제 여당을 중심으로 이제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좀 있는데 요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번 통계에서 이번 취재에서 한 번 또 주목을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은 생존 아동들의 이제 이후에 어떤 지원을 받는 여부였거든요. 사실은 이 381명의 피해 아동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쳐서 살아남은 아동이 한 132명 정도 됐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수치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도 굉장히 극단적인 아동학대의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할 텐데 국가한테 정확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당연히 안 되는 게, 아동학대 피해자로 판단이 되면 보통 지자체 아동보호팀으로 연계가 되고, 이 아동보호팀에서 그 지역 내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연계를 해서 이후에 좀 이제 치료를 받는다거나 지원을 받는다던가 하는데,
이게 처음에 아동학대라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요 체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트라우마를 홀로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랑 상관없이 이제 지자체와 이제 아동보호기관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후에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까? 라는 정도를 파악을 했는데 그 추적을 한 결과 지자체 연계가 안 돼서 지원을 받지 못한 아동들이 한 75명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이게 전체 생존 아동의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최초의 신고가 가족 동반 자살 같은 걸로 이루어지면 이제 그 담당 아동보호 청소년계 형사가 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강력계 형사가 출동을 하면 이거를 그냥 뭐 이제 변사 사건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누락된 지점이 있다라는 거를 파악을 해서 요거를 저희가 좀 기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저희 기사가 나간 이후에 요것도 이제 경찰청에서 설명 자료를 내고 앞으로 가정 내의 아동 사망 사건, 살인 미수 사건을 포함해서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선제적으로 지자체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수사 지침을 또 개선을 하고 현장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간 준비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 생존 부모의 이후의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좀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12년간 이 가해 부모가 처벌받은 판결문을 147건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게 한 59건 정도로 전체 40% 정도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자녀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부모의 어떤 사정 같은 걸 검찰이 참작을 해서 살인과 살인미수죄 최저형인 5년형을 구형을 하고 여기에다가 뭐 살아남은 다른 유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해서 상대적으로 일반 그 살인 사건보다 훨씬 낮은 거의 형량이 좀 선고가 되는 그런 통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부모의 처벌도 처벌이기는 한데 생존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일반적인 아동학대랑은 조금 더 좀 다른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게 자신 학대한 부모를 미워할 수 있으면 오히려 이후에 회복이 좀 쉽다고 하는데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향한 부모 애착이 너무 커서 과해서 잘못돼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존 자녀들은 이 부모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일반적인 학대라는 건 가해랑 피해가 구분이 되는데 자녀 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들은 거기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이 그 감정에 책임을 지려고 한다라는 이제 패턴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인터뷰한 분이 그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께서 이런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생존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이런 유퀴즈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해하려 한 가해자라는 그 이중적인 위치를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지만 중요한 지점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자 한 거는 이제 세 부분인 것 같아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오죽 힘들었으면 이런 미온적인 시선을 일단 걷어내고 살인이자 굉장히 극단적인 아동학대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분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이게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이게 분명한 거는 이 아동들은 부모의 살해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아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분명한 아동 학대다라는 건데 부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로 이 아동 학대라는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3040 세대의 이 정신건강 위기에 개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304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살 고위험 발굴 기준에서 조금 많이 누락이 되는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결국에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결론이 자살로 이루어지려고 한 거였으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으면 자녀 살해도 미연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어떤 아동의 정기 검진을 할 때 부모의 정신 건강도 함께 진단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이 부모 세대의 정신 건강 위기에 개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아동 사망 검토제, 의료인, 뭐 법조인, 수사기관, 법의학자, 아동복지 전문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동 사망의 사례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이제 아동 사망 검토제가 미국이나 일본은 비슷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어느 기관이 책임을 져서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아직 미뤄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네, 공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20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저희가 이제 이 기사를 취재를 하면서 어쨌든 미비했던 두 가지의 목표는 미비했었던 통계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언론사가 한 3달 동안 노가다를 하면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복지부도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실제로 저희 기사가 나간 이후에 복지부에서 저희 자료를 요청을 하셔서 공유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든 좀 드러내보자. 그래서 뭐 법정을 찾아가서 좀 그분들에게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비극으로 내몰렸는지를 이제 좀 들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이제 앞에서 발표해 주실 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뭐 저도 사회부를 해봤지만 그런 단신 기사들 굉장히 의미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일가족이 뭐 숨진 채 발견됐다. 이렇게 끝나는 뭐 그런 기사들은 한 2줄, 3줄밖에 안 되고 담고 있는 정보도 굉장히 적지만 어찌 보면 그런 언론의 단신 보도들이 많은 데이터들의 출발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역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단신 보도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언론이 여전히 그런 취재와 정보와 진실의 마지노선 최전선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 하나하나 너무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는데, 그 정사랑 작가의 소설 피프티 피플이라는 소설 중에 이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의 사연을 다룬 대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 그거 알아?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안전법은 유가족들이 만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이 같은 사람이어서, 이게 진실이 더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해된 아이들은 당연히 말이 없고요. 그래서 더더욱 가족들 바깥에 있는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살리려면 온 국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